자, 안녕하세요. 복수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8차 모의고사 이제 진행을 할게요. 그 8차 모의고사 이제 1번 내용을 볼게요. 1번은 예전에 기초가 관련돼 갖고 제가 한번 내봤는데, 그 7차 교육과정하고 이제 뒤에 이은 7차 교육 개정 관련된 선택 과목 명칭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에 보시면 국민 공통교육과정이 있고 그 심화선택교육과정이 있는데, 그 심화선택교육과정에서 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해당하는 그 역사과 그 과목을 쓰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가와 나에 들어갈 것은, 가는 이제 그 2007년도 2월 28일 날 했던 건데, 이제 이때는 노무현 대통령 때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한국문화사, 세계 역사 2에 동아시아사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2007년에 공포됐던 교육과정은 그냥 공포만 했고 실행을 못했어. 그래서 이제 곧바로 이제 MB 때 2009년으로 넘어가면서 그 과목이 바뀌었죠. 그래서 세계 역사 이해와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 한국 문화사는 빠지게 돼요. 자, 이거는 선택 과목의 변화 같은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충 페이지 1페이지에 그 7차 교육과정 관련돼 갖고 교과서 변천 과정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거기에 눈여볼 게 뭐냐면 보통 7차 교육과정 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 7차 교육과정도 있지만, 그 뒤에 이제 뭐 09년 개정이라든지 15년 개정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7차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7차 교육과정 큰 틀 안에서 그 약간 부분적으로 바뀐 거거든요. 개정 형식으로. 그래서 이때 이제 뭐 우리는 15년 개정 교육과정, 뭐 09년 개정 교육과정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게 이제 그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출에서 보면 알겠지만, 예전에 07년 개정 교육과정이었던 것이 뭐 2007년도였다가 2009년도 교육과정을 또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뭐 문제 내용 보면 알겠지만, 뭐 교육 인적 자원 뭐 고시 몇 년 이런 식으로 해서 문서 번호를 따가지고 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문서 번호를 뭐 며칠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연도까지는 좀 기억은 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2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장보고의 활동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장보고 이제 활동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밑에 이제 입당구법 순례행기라는 게 있어요. 그 책도 이제 좀 외워두셔야 되는데, 애니 쓴 거죠. 그래서 입당구법 순례행기는 그 당시 장보고가 중국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적어놨어. 그래서 장보의 국내 활동은 이제 삼국사기 있지만, 국외 당나라 때 활동은 이제 그 입당구법 순례행기를 통해서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보고가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당나라에서 이제 무정군 소장을 했다가 나왔다가 그 당시 해상무역에 종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신라 방 안에 적산 법화원이라는 그 사찰 세웠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적산 법화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삼국사기 거기 기획과 관련된 그 설치 이유는 그 청해진의 그 설치 이유를 쓰시면 되는데, 청해진의 설치 이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또 냈는데, 청해제 부상 요인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육의 지리적 이점,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 간의 어떤 요충지, 그다음 해적 퇴치를 통한 상선보호, 그다음 신라반과 신라소에 대한 대당 신라인들 연결, 그리고 당과 일본 간의 무역적 증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이제 또 뭐냐면 그 주변에 강진이라는 도자기 그 제작소가 있죠. 예, 이런 것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 설치 이유가 있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충 페이지 1페이지 보면 통일신라 무역과 관련돼 갖고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잠깐 보면요. 자, 통일신라 시대 때 이제 무역 중심지는 뭐냐면 그 울상항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 때는 이제 신라 때, 통일신라 이전에는 당항성이 중심이었지만, 이때는 울산항이 중심이었고요. 해외기관으로서 이제 신라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있어, 중국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신라방, 신라소, 신라원, 신라간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제 신라방은 이제 신라인들 집단 거주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나라 때 이제 그 도시 구조 중에 시방제라는 거 있죠. 그래서 정해진 곳에 신을 설치하고 장치를 설치하고 각각의 방에 의해서 구분되는데,
이건 신라인들이 모여서 했기 때문에 신라방. 예. 그래서 이제 당나라는 이 신라방에 그 신라인들을 한 명을 정해놓고 그 자치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어요. 근데 이건 뭐 신라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당나라 상당히 국제적이고 개방적이기 때문에 당이나 원나라 때는 변방이라 해가지고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방을 만들고 그걸 이제 자치적으로 운영하도록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나라에 뭐 이태원 같은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신라 원으로서 신라인 집단 거주지에 세운절로서 사찰로서 이제 유명하게 적산 법화원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장보고의 활동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장보고의 활동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청해진 부산용인가 그래서 당나라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챙겼다.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3번을 보죠. 3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자, 그 다원건의를 수용하여 만든 간청의 명칭을 써보고 이때 주준 합해 두 가지 말해보시오. 요거 한 문에서까지 다 할 필요 없죠. 예, 뭐만 보면 돼요. 출처만 보면 돼. 대각국사 위천 관련된 문집이죠. 예, 그럼 대각국사 위천하고 요 합해하고 뭔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어요. 왜냐 대각국사 위천이 한동안 왕자 출신이지만 이제 어디로 갔어요? 송나라 갔죠. 송나라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불경도 공부하고 가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불경만 가지고 온 게 아니야. 그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왔냐면 그 다음 송나라가 뭐가 발달됐어요? 상업이 발달됐죠. 화폐 경제가 발달됐죠. 그래서 송나라가 그 당시에 주로 화폐는 어떤 화폐예요? 동전을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동전 사용을 주장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이제 숙종이 그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만든 간청이 뭐냐면 그 주전도감이야. 예. 그래서 외우기도 편하죠. 도감이라는 건 임시감청이고요. 주전이라는 것은 그 뭐냐면 동전을 만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성종 이후부터 한동안 없어졌다가 주전도감을 만들어서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숙종 시기 때 이제 여러 사만 통보라든지 이게 사만 중보인데 못하네요. 자, 사만중보라든지 그다음 해동통보, 뭐 해동중보, 할구 이런 것들을 이제 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할구라는 거죠. 할구. 할구는 마치 이제 뭐 그 윗구가 벌어졌다고 이제 할구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고액 화폐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누가 사용했냐면 그 고위 그 관리들이 뇌물용으로 주로 사용했던 것이 할구다. 그래서 이제 이 숙종 시기는 앞에 있는 성종 시기보다는 화폐 보급이 좀 약간 활발해졌어. 그렇지만 고려라는 사회가 이제 뭐냐면 그 어떤 사회예요? 아직까지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못했던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폐가 널리 보급됐다 해도 그것은 이제 개경일 때만 보급이 된 거고 실질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보급되지 못했다. 근데 이제 성종 때보다는 좀 한 건 나았죠. 성종 때는 언제? 아예 보급이 안 됐어. 그래서 이 선종과 숙종 시대 때 이 화폐 보급과 관련된 거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화폐 보급에 대해서 항상 좋은 입장만 처했던 게 아니에요. 그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찬반 논쟁도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거든요. 그것도 찾아서 한번 보세요. 예전에 제가 한번 기출 그 문제도 냈곤 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충 페이지에 2페이지에 그 뭐냐면 고려시 화폐지도와 관련돼 갖고 한번 쭉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화폐의 명칭도 좀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을 볼게요. 4번. 자, 다음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경제적 배경을 두 가지 서술해보고 일제가 이 운동을 탄압한 이유를 써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대한매일신보가 있고 그 내용들 딱 보면 무슨 운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국채보상운동은 예전에 이제 단독 문제로 나온 건 아니고요. 예전에 이제 겉단위 문제로 순서 나열하시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잠깐 언급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수능 시험에는 한국사 능력에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독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신었는데,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경제적 배경을 보면 이게 1907년에 일어났죠. 1907년은 통감부 시대야. 그래서 일제는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화폐 개혁 작업을 할 때 했던 것들을 자기 나라 돈에서 빌려온 게 아니라, 자기 나라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한제국 이름으로 빌려왔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화폐 개혁도 하고, 시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교통시설이나 이런 것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국가의 빚이 쌓이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쌓임으로써 정치적 예속이 가속화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했던 것이 그 대구에서 출발한 국채보상운동이에요. 예. 그래서 그 대구에 가보시면 이제 국채보상운동 관련된 공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요. 예. 자,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방관했던 일제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보니까 일본 배척운동이다. 생각해서, 그 당시 그 주동자들이 이제 운동하는 과정에 유용했다. 자금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잡아들어가서 탄압을 했죠. 물론 이제 나중에 재판에서 이제 이게 무죄 판결됐지만, 이미 어떻게 돼요? 운동은 이미 이제 안전이, 쇠퇴하게 되었죠. 예. 그래서 국채보상운동. 그래서 거기서 얻은 자금들은 일제에서 이제 다 뺏어가지고 유용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보면요. 자, 5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거는 이제 송나라 태조 시대 때 이제 정치과 관련된 거예요. 예. 송나라 태조와 관련된 정책들인데. 자, 송나라 태조 정책 관련돼갖고 제가 2페이지 한번 정리해봤거든요. 한번 볼게요. 송나라 태조 조광요하고 이제 명나라의 홍무제가 비슷해. 정책들이 중앙집권화, 권력을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분산시키는 그런 것들이 특징인데, 이거는 뭐냐면 명나라의 이제 주원장이 예전에 복구 정치를 할 때 복구의 대상이 어디였냐면 송나라였어요. 그래서 송나라 정치 사회 이런 것들 많이 복구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송나라 태조의 정책을 보면 송나라는 태조했던 조광유는 그날 절도사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절도사들이 5대 십국 시대 때 판을 치니까 이걸 막고자 문신 관료 체제, 문치주의와 황제 독재 체제를 지향을 했고, 그에 맞는 이제 시스템을 개편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내용을 보면 사회적으로는 귀족층이 사라지고 사대부, 서민사회가 이제 열렸고요. 군사적인 측면을 보면 모든 군사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황제의 군사권을 집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부병제가 아니라 무슨 제였죠? 당나라 후반기 때부터 모병제였죠. 그래서 송나라는 망할 때까지 모병제예요. 그리고 제일 많은 군대를 유지했어요. 한 1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재정이 상당히 많이 소모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황제의 여러 군대 중에 근군을 중심으로 재편됐다. 그래서 지방군을 약화시키고 황제의 근군, 중앙군을 강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군군의 모든 권한을 다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통수권, 작전권, 이동권까지 다 갖고 있어, 황제가. 그러면 이제 통수권, 작전권, 이동권들 황제가 다 집중을 갖고 있는데, 황제가 직접 그걸 행사했을까요? 아니죠. 어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지금 통수권 갖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통수권 갖고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통수해요? 그건 아니고 위임을 하죠. 그래서 되게 이제 장군들이나 문신관료들이 위임을 해요. 작전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위임을 할 때, 한 사람에게 작전권, 통수권 다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군사권 안 짊어지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되게 작전권 같은 건 누구한테 주냐면, 추미론이 있어. 추미론. 그래서 이 추미론에게 주고, 중추원, 추미론 이제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수권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통수권도 이제 그때그때 다른데, 궁중을 경비하는 중앙군은 장군단에 주지만, 출정군 있죠. 외적을 방비하거나, 그 다음에 내란을 진압하는, 그러니까 중앙에서 파견된 출정군들은 누구한테 주냐면, 문관들에게 줘요. 문관들에게. 그래서 작전권하고, 그 다음에 뭐냐, 통수권을 분리시켜. 그러니까 이제 전쟁 나가서 이제 뭐냐면 출정군 같은 경우에는 전쟁 나간 출정군 문제 생기죠. 왜냐면 문관들이 군사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제 그 문관들 밑에 이제 일반 장군들을 지휘해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전쟁을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전쟁에 따라 상황상 막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작정을 바꿔야 되는데, 작정은 이미 그 추민원에서 짜놓은 작전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추민원에 연락을 해갖고 바꿔야 돼. 근데 중구현 땅이 너무 크잖아. 지금처럼 뭐 정보통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일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이미 전쟁은 끝나버리는 거야. 상당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뭐냐면 그 장군들이 군사 쿠데타를 못 일으키도 이렇게 이제 했는데, 쿠데타는 이제 방지했지만 뭐가 문제다? 군사력이 약화.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 송나라의 군사 시스템은 우리나라도 영향을 줘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보면 대개 이제 출정군들 보면 물론 일반 장군들도 임명하지만 상당수가 누구를 임명하죠? 그 문신들 임명하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강감찬이나 그런 사람들 다 문관 출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조선 같은 나라는 뭐냐면 장군들에게 별로 안 줘. 출정군이나 이런 것들 병권을 누구한테 줘요? 문관한테 주잖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조선이라는 나라 왜 세워졌어? 위화도해군이라는 쿠데타를 통해서 세워졌잖아요. 역사 반복된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통치를 했고요. 과거제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뭘 실시했다? 이부실 폐지하고 전시제도를 이제 실시했죠. 이건 예전에 한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중앙행정제도를 보면요. 행정, 군사, 재정을 분리했죠. 그래서 행정은 중송문화성, 그 다음에 이제 군사는 추민원, 그 다음 재정은 3사.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사가 이제 송나라 간제를 이제 받아들였죠. 그 다음에 이제 재상의 권한을 축소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행정제도도 마찬가지로 권한을 다 나눠. 그래서 최고행정 그 지방행정기구가 노회에 사사를 설치하죠. 그래갖고 재정, 군사, 사법 이런 등등에서 사사를 설치해갖고 각각 나눈다. 누구하고 비슷해요? 홍무제의 정책하고 비슷해. 예. 그래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 간의 인사권을 황제가 장악을 하고요. 통판을 파견해가지고 지방장관을 감시하고, 그 다음 해피제 있죠? 자신의 출신 지역에는 관리를 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피제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실시한 거예요? 송나라에 실시하고 그대로 고려나 조선이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관련 문제를 풀어보면요. 자, 5번 문제를 보면, 자, 기획의 역할을 쓰고, 니은과 관련된 정책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기획은 이제 통판인데, 통판은 뭐 하는 거죠?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지방장관을 감시하고 그들의 비행을 직접 황제 보고하는 제도야. 네, 통판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모든 재원이 중앙에 기속됨으로써 지방의 권한이 크게 삭감되었다. 이거와 관련된 이제 정책 내용은 뭐냐면, 그 유준한 명목 지방재정을 중앙에 상공하지 않았던 것을 바꿔 조세 수입을 중앙으로 다 올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당나라는 절도사들이 지배했었잖아요. 그래서 절도사들이 이제 그 중앙재정을 올리는 상공이 있고, 유주다 해가지고 유치금이 해갖고 지방재정을 쓰는 게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실제로 유주가 더 많아. 그래서 중앙재정이 군픽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면 유주를 없앴어. 모든 그 세금을 다 어디로 올리는 거야? 중앙 올리는 거죠. 네, 중앙 올리고 일부는 뭐냐면 내려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지금 중앙에서 이제 지방 그 뭐냐면 간청이라든지 운영비 같은 거 교부금 형식으로 내려보내잖아요. 그런 거와 이제 비슷하게 운영한다. 근데 이제 내려보내도 짜게 내려보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재정이 어떻게 돼요? 궁핍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잡세가 갖다 붙여요. 예. 그래서 올려보내야 되는데, 원래 잡세는 법정 외의 세금이기 때문에 올려보내지 않고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기초과 관련돼서 문제 볼 때, 양세법 외에도 송나라에는 신정세가 다시 부활됐죠. 여러 가지 잡세들이. 이런 잡세들이 또 뭐냐면, 법적 외의 그 세금들이 쓰이기 시작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법적 외의 세금들이 막 늘어나니까, 잡세들이 늘어나니까 중앙재정에서 다시 이걸 통합을 하죠. 그래서 뭐 일조폰법을 만들고 지정음제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 과정에서 단일세도 만들고. 근데 또 지방재정이 궁핍하니까 거기에 또 뭐가 붙는 거야? 또 잡세가 붙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형성이 되는데,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재정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지방재정이 궁핍하고, 온갖 그 법적 외에
잡세가 무명 잡세가 붙으면서 또 이것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공통된 형상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죠. 자, 6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세포의 반란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인도사 나올 거라고 한번 예측을 했는데 물론 전 예측을 한 거지 예언을 한 건 아니에요. 예.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예언을 못 하겠고. 그래서 이제 이게 세포의 반란이 예전에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세포의 반란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볼게요. 자, 3페이지 펴보세요. 3페이지. 자, 원래 인도를 이제 처음 지배했던 것은 인도 본국이 아니죠. 아니, 영국의 본토가 아니죠. 그 영국에서 이제 그 동인도 회사가 그 인도를 이제 지배를 했는데,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대립하는 과정에서 프레시 전투에서 이제 이겨서 그 당시 벵골 지방을 이제 확보한 다음에 그 이제 지배 영역을 점점 확대시켰죠. 그래서 남부에는 마이쇼 전투, 중부에는 말라타 전투 전쟁, 북부 시크 전쟁을 통해서 인도 정역을 이제 지배했고요. 그래서 인도가 이제 영국에 뭘로 떨어지냐면 상품 신장과 원료 공급지에 떨어지게 돼요.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인도의 주요 상품이 뭐였어요? 면화였죠? 면제품들. 근데 이때부터 19세기 넘어가서는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 영향으로 해서 이제 면제품은 어디에서 만들어요? 인도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영국에서 만들어. 그 영국산 면직물이 그 인도에 가서 소비되는 거야. 상품 시장 역할을 하죠. 대신에 인도의 목화가 어디로 가는 거죠? 영국으로 가는 거죠. 그 원료 공급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도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뭐냐면 영국의 이제 식량 원료 공급지와 시장 역할을 했다. 자, 그러면서 경제가 예속되면서 이제 종전에 인도에 토포 사업들이 몰락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반영 감정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인도 사회를 좀 개혁하려고 했어. 인도가 전형적인 어떤 사회예요? 힌두교 사회고 카스트 사회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인들 입장부터 되게 야만스러운 거야. 그래서 기독교 개종하고 카스트를 부정하고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생기고 결국에는 이게 폭발돼 나온 것이 세포의 반란이죠. 그래서 이제 세포의 반란 때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는 세포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계층으로 확대됐죠. 그래서 예전에 세포의 항쟁이 문제가 있다. 반란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명칭 문제 가지고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거든요. 자, 하여튼, 그렇게 이제 세포 항쟁 해가지고 나름대로 확대해 나갔지만 결국 영국 본국에 그 개입을 해갖고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실패하고 말았다. 근데 의의가 있죠? 이건 인도인대 반영 투쟁으로서 최초의 민족운동이야. 왜냐면 인도라는 나라는 거대한 대륙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다양한 민족이 있고 언어가 있고 문화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전에 인도가 존재하지 않았어. 그런데 요때부터 이제 인도가 영국과 투쟁하는 것은 나는 인도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야. 그리고 예전에 영국과 대항은 인도인으로서 투쟁한 게 아니라 나는 뭐 시크교도, 나는 마이쇼도 동맹 이런 식으로 각 지역별 종교별로 투쟁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하나로 일치 단결해갖고 투쟁을 하면서 인도인의 입장에서 인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 최초의 민족운동이다. 그래서 이 인도의 민족주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저항적 민족주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제3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인도는 우리처럼 단일한 언어, 혈통, 문화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죠. 그러면 인도인의 정체성을 하나로 구심점을 잡으려면 뭘 내세울 수밖에 없냐? 신두교를 내세요. 그래서 나중에 신두 민족주의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자, 그 결과도 외워두셔야 되겠죠? 무굴 제국이 멸망했죠. 왜냐하면 이제 세포 항쟁은 무굴 항쟁을 내세웠기 때문에 했고, 동인도 회사가 이제 폐지되고, 영국이 직접 통치를 해요. 동인도 회사의 독점권 이미 예전부터 폐지했고요. 이때 동인도 회사 자체가 이제 폐지된 거예요. 그다음 통치 방식도 전환돼 갖고, 그 당시 예전에는 뭐냐면 기독교식으로 이제 개종을 시키고 카스트 부정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쓸모없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카스트 제도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신두교와 무슬림을 서로 뭐냐면 갈등을 시켜. 그래서 대립을 시키고. 그래서 저도 이제 디바이드 룰이라고 하죠. 분리 정책. 그래서 무슬림은 이제 소수니까 얘들을 좀 우대해주고 신두인들을 좀 차별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했다. 그 다음에 인도 통치 개선법을 만들어서 그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 그 항쟁을 겸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네팔, 미얀마를 인도 제국을
편입을 시켜. 왜 이런 나라를 편입시켰을까요? 이런 나라를 통해서 뭐냐면 인도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인도를. 예.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제일 중요한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들의 주요 목표는 뭐예요? 인도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러시아의 남하 정책도 뭐 때문에? 인도를 지키는 거죠. 예. 그리고 독일의 삼비 정책에 대응하는 삼시 정책도 인도를 지키기 위한 거고, 인도가 상당히 중요한 식민지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자, 7번. 자, 7번 보면 다음 역사신문의 주인공을 쓰고, 의 어떤 입장을 수행했는지 말해보시오. 거기 이제 그 발행연도가 18세기고, 거기에 이제 사상가 이다나 혹시 무신론자 이렇게 하면서 모두가 같은 신의 자신이 아닌 신의 자식이 아니죠. 아 이거 못하네. 자신이 아니라 자식이요. 예. 자 모두가 같은 신의 자식이 아닌가. 예, 터키 사람도 그다음 중국 사람도 유대인도 우리가 같은 형제다. 이렇게 이제 선언했죠. 그는 종교의 강요를 주장하고 교회 부패를 비판하고 신앙과 언론, 출판의 자유를 주장한다. 등등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루이 14세의 시대를 발견했다. 이게 단서죠. 요게 누구예요, 이거는? 이 사람은 볼테르예요. 볼테르. 그 볼테르는 여러분들 할 때 무슨 논자죠? 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이신론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인격신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뭘로 생각해요? 보편적 법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인격신. 감정이 없어. 그 감정이 없다 보니까 예전은 이제 구약 성서에 보이는 하나님 야훼처럼 다른 신을 섬기면 막 처벌하고 막 뭐냐면 경고 주고 막 죽이고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그 사회에서 보편적 법칙이 적용하고 모든 종교에는 보편적 법칙이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대한 간용을 이제 강조하죠. 그래서 이신론은 그 17세기 때 형성된 종교관인데, 그 당시 이제 그 과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수용했던 거야. 계몽 사상가들이. 예. 그래서 이신론을 이제 어떤 사람들 무신론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이신론자를 무신론자로 보는데, 솔직히 말해서 무신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 당시 이제 그 19세기 때 니체가 신은 죽었다처럼 이렇게 선언할 만큼 그런 시대도 아니었어. 과학의 시대였지만, 자기가 무신론자로 밝힐 경우에는 어떻게 몽둥이로 때려 죽을 만큼 마녀 사냥도 행해냈던 시대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예전에 내가 동성애자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이상한 눈을 보고 언니가 뭐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동성애자들이 뭐 와서 키워 출제도 하고 막 그리고 에이즈는 뭐 동성애하고 상관없다는데 뭐 난 그런 건 좀 동의할 수는 없지만 물론 제가 동성애자는 아니에요. 예. 자 하여튼 그게 이제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 앞에 사상가 이다나 혹시 무신론자 이렇게 붙인 것도 그 당시 이신론가 실제로 따져보면 무신론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자, 그러면 그 당시 이제 이런 기엇은 뭘 수용했기 때문이죠? 이신론자로서 입장에서 수용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신론 개념 꼭 외워두세요. 예전에 제가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더 살펴볼 게 뭐냐면 계몽사상가들이에요. 그래서 계몽주의의 개념이 예전에 한번 문제 나왔고 그 계몽사상가들에 관련돼 가지고 그 또 문제가 나왔죠. 객관 시험 때 한번 볼게요. 자, 계몽사상은 17세기 합리주의, 루크의 정치사상,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의 기계론적 우주관에 영향을 받았고요. 내용 외워두셔야 되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니까. 인간은 뭘 가지고 있죠?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이성에 따라 이제 무한 진보를 확신하고, 그리고 이성을 통해서 자연과 우주의 법칙을 인식하면 이 사회를 개혁할 수 있다. 이게 일종의 합리주의 사고방식인데, 그리고 이제 인류 진보를 위해서는 계몽을 통해서 무지와 미신의 타파, 이성에 어긋난 구습과 낡은 모순된 제도를 개혁하자. 그래서 이게 계몽주의의 이제 바탕이에요. 그 신념 자체가. 그래서 우리의 후의 근대성이라는 것 자체가 요 계몽주의에 입각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계몽주의를 벗어나는 거죠.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감성적인 거고,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거는 이성에서 나온 게 아니라 뭐예요? 감성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이게 좀 최근에 포스트 모더니즘 와닿는 게 뭐냐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누가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컴퓨터나 AI가 할 수 있죠. 못하는 게 뭐예요? 감정적이고 정서적이고 이런 걸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데 자 이거의 계몽사상은 이제 그 당시 이제 뒤에 미국 정부 프랑스 정부의 사상적 기반을 형성을 했고요. 이 계몽주의자들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이 계몽주의자 대표 중 아까 지금 볼테라는 사람 있죠. 그래서 이제 이신론적 입장에서 종교 간영을 주장했고 교회 부패를 공격하고 신앙과 언론, 출판의 자유를 주장했고요. 영국의 입헌주의를 동경했고, 그리고 계몽주의자들, 계몽군주들에게 큰 영향을 줬죠. 특히 이제 영국의 입헌주의 동경은 볼테라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지식인들은 영국의 입헌주의 정치를 제일 이상적으로 봤어요. 예. 몽테스키는 법의 정신을 썼죠. 이거 외워두시고요. 거기에 대해 주장한 건 뭐예요? 상권 분리예요. 행정, 입법, 사법을 상권 분리하고.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은 없었으니까 영국을 이제 그 정치 체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인의 편지도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제 법의 정신과 페르시아의 편지 그 내용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 루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제 그 계몽주의자면서도 또 뭐냐면 낭만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이성을 강조한 게 뭘 강조한 게 아니라 낭만, 감정을 강조했죠. 그 낭만주의 선구자도 이제 보고요. 이 사람은 책을 많이 썼어요. 에밀, 뭐 예술학문론, 인간 불평등의 기원론, 사회계약론 등등 이런 책들을 썼고 특히 이제 이 사람 그 뭐냐면 사상 중에 좀 안개가 될 것은 사회계약론 그 관련된 내용이죠. 일반 의지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과전서파를 해갖고 디드로, 달랑베랑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제 과학적 지식과 계몽사상을 보급을 했고 당대의 어떤 지식과 계몽사상을 집대성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의의는 이제 프랑스 혁명이나 뭐 사상의 배경이 되고 근대 사회 발전의 사상적 동력과 동료의 절대군주, 계몽군주에 영향을 줬다 뭐 등등. 그래서 이제 개별 사상가들의 특징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이제 넘어가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8번 했고 8번인가? 9번을 8번 해야 되겠네요. 자, 8번 다음 가에 그 들어갈 말 써보고 기획과 관련해 학생들이 말해줄 수 있는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자, 우리는 자연의 의미를 수행하고 있고 우리는 자연의 특권을 가지고 쭉 있는데 자, 요거는 딱 보니까 뭐와 관련된 거야? 제1차 사조가 인민헌장이죠. 네, 그 투표권 관련된 차티스트 운동 관련된 인민헌장. 그리고 그 인민헌장을 이제 쓰시면 되고 기획과 관련 상당한 의미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차티스트 운동에 의미를 쓰면 되죠. 차티스트 운동은 비록 실패했지만 유럽에서 일어난 노동자의 대규모 민주적 정치 운동이었고요. 지속적인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권 확대는 계기가 되었고 영국의 노동자들이 참정권 확보하기엔 최초의 시도였다. 등등 몇 개 쓸 수 있어. 뭐 의미, 배경 이렇게 쓰는 거는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제 댓글 보면 이것도 맞지 않느냐, 저것도 맞지 않느냐 했는데 근거가 있으면 다 맞아요. 예, 제가 이제 몇 번 얘기했지만 이건 예시 답안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다양한 답이 존재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채점 근거는 한두 가지만 다섯 문제인데 그래서 딱딱 뭐 인민현장 외에는 딱 이건 단답형 떨어지니까 뭐 하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 의미가 있으니까 동시에 여러 답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아시고 그냥 참조 자료만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인민현장을 중심한 19세기 때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 요걸 좀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6페이지 펴보세요. 자,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 자유주의 개혁과 관련돼 갖고 예전에 이제 나왔던 게 주로 차티스트 운동이나 1차 선거법 개정 관련돼서 나왔는데 그 외에도 이제 종교적인 거나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올 수가 있어. 왜냐하면 그 수능에 나오기 때문에 언제 한번 낼 것 같긴 한데 자,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 보면 이제 종교적 측면에서 신사령을 폐지하고요. 카톨릭 해방법을 만들고 그다음 선거법 개정 꼭 외워두셔야 되겠죠. 1차 선거법 개정. 그래서 이제 1차 선거법 개정 배경은 산업혁명에 따른 이촌환경상에 따라 부패 선거구가 발생되고 산업자본과 노동자 계층이 형성되죠. 그래서 그들이 정치적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 당시 1차 선거법 개정 결과 부패 선거구를 없애고 신흥공업도시의 선거구를 배정하고요. 토지 소유 외에 뭘 도했죠? 동산, 건물이나 이런 그 여러 가지 돈. 그래서 산업자본가들을 의회에 진출하게 되고 그때 이제 시그당이 산업자본가를 적극적으로 포용해서
이들이 이제 그 기반을 삼고, 반대로 지주계층은 누가 하죠? 토지당.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양당 체제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시그당은 산업자본가를 받아서 자유당이 되고, 토지당은 종래 귀족과 지주층을 중심으로 보수적인 세력에서 보수당으로 개편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이제 차티스 운동은 1차 선거법 때 누가 소외당했어? 노동자들이 소외당했죠. 그래갖고 이제 이들이 이제 인민현장을 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운동을 펼쳤는데 그 인민현장 내용 6가지 있는데 꼭 외워주세요. 이거 자주 나오는 거죠. 2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남자의 보통선거권. 요때 이제 주의할 것은 남자야. 양성이 아니라 남자의 보통선거권. 그다음 비밀 무기명 투표, 의원의 재산자격 철폐, 의원의 세비 지급 이런 거는 노동자의 정치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 평등선거구, 그러니까 인구 비례에 따라 평등선거. 왜냐하면 앞에 부패선거구가 없앴다고 해도 완전하게 없애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 매년선거. 그래서 이제 6가지 중에 매년선거를 제외하고는 다 나중에 점진적으로 받아들였죠.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좀 끊고 할게요, 다시.